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에 대해서 1개 법무장관,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국회 입법 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고요. 예.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식 부안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사퇴 안 하면 탄핵이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 당당히 응한다. 뭔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죠. 좀 더 자세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각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꺼나는데요. 한동훈 사퇴하라. 안 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죠? 탄핵 입버릇처럼 요새 자꾸 얘기하는데 당당히 임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더군요.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좀 앞부분에 아마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인정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는 건 뭐가 다르죠 상당히.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의원 중에는 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분도 있던데 실제로 탄핵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이 뭐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인물 민주당에서 나왔죠. 그러나 약간 결이 살짝 달라요. 똑같이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앞에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뒷부분에 나온 영상에서는 검토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단서가 좀 달려 있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민주당 정말 탄핵 소추 정말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100번이라도 하고 싶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탄핵 요건이라는 걸 검토하다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 탄핵의 요건, 즉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거기에 아마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해임 건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는데 예. 의미가 없죠. 그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 민주당과 부딪히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을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하고 싶은 의지는 알겠는데 예. 현실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꺼내신 의원들은 뭡니까? 어떤 목적에서 저 얘기를 꺼낸 겁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예.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수세에 몰렸다고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중간에서 판단하신 중도층에게 지난번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어떤 열세에 몰렸던 그 상황을 좀 만회하기 위한 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공세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또 계속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안 날 걸로 보여요.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내상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헌재에서는 아예 각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예. 뭐 그 판단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왜 이걸 했느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재판관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넓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도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물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4명의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본인의 생각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예.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의 대변인이 각각 정당에서 지금 나와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치열하게 좀 뭔가 논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탄핵 얘기를 꺼내신 민주당의 의원들 각각의 이유는 다른데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입법권에 도전을 한 거다. 그러니까 헌재가 각하를 했는데 그 자체는 입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니까 도전했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이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김인정 대변인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탄핵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고요. 예.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태도는 헌재의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예. 사실 이 수사기소 분리법은 2022년 4월 달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합의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기침하면서 예. 그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안이 내놓은 예. 그 중재안, 그러니까 원래 여야 합의된 안보다 낮은 내용으로 이게 입법을 하게 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의 대변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사실 당사자 적격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각하될 그 내용을 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그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한쟁의 신청을 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검수 원복을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는 그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 예. 조치도 다시 원상을 회복시켜야 될 그 위치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근데 거에 지금 대한 그런 비판. 의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그 태도와 그 언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치적인 이제 그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런 주장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주장을 이렇게 굽히지 않고 계속 한다 그러면 예. 그런 검토는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도 들어갈 수 그러면 있다.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께서 약간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현정 대변인 탄핵은 아니지만 사퇴 건의안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해임 건의안 말씀하시는 예, 해임 건의안. 글쎄요, 지금은 현재 이제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그 요구로 예. 그 지금 각하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발생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태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유체이탈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에 따라서 예.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입장을 이제 존중해주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논란거리로 더 확대 재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죠. 여기 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강도가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박홍근, 박범계 의원 사퇴 얘기를 강하게 하죠. 반면에 여기 보면 김용민, 황운하 의원은 사퇴 더해서 그거 안 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다른 표현이죠. 사퇴 안 하면 강제 퇴장. 이 강제 퇴장이라는 게 탄핵을 뜻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는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대국민 사과하라.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약한 수위 같기도 해요. 사죄, 사퇴, 탄핵, 강제 퇴장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께는요. 네. 일단 내주에 법사위가 열려서 아마 이 시행령 부분을 아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따져 묻겠다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탄핵까지 간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또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실제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예.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의 샤우팅은 하지만 예.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는다거나 예. 예컨대 지난번에 뭐 박진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때처럼 해임 요구하고 탄핵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기류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걸려 있는 현안이 너무 많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를 또 쟁점으로 삼아서 예. 이슈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도와주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고. 여기 김용민, 황운하 의원은 왜 탄핵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하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뭐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까지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도 가동을 해야 되고 물론 이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를 열어서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도 만들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 발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끊임없이 시행령 중심으로 과거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탄핵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전망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시행령 얘기 좀 몇 분께서 하셨는데 사실 이 법률 용어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요, 어제 헌재의 결정 이후에 묘한 어떤 구도가 좀 짜여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의회 내에서 지금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는 괜찮다라고는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도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간 겁니다. 다수당이면서 면죄부를 갖게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거에 대항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뭐냐면요. 대통령 권한 있죠. 거부권 행사입니다. 법이 와도 족족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요.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하위법이죠.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대통령은 시행령과 거부권으로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면죄부를 받았고 다수당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양곡법 강행 처리됐죠. 방송법도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여당은 어디 있는 건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돼 있잖아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항의를 하거나 표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판결은 한동훈 장관의 완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까지 뒤흔들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교만함까지 드러내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편파적이다. 있고요. 편파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각각의 뭔가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돌에 충돌, 계속 도돌이표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보다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움으로써 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리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 정부가 처음부터 이거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고 예.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검수완박법도 사실은 뭐 법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5대4로 뭐 결론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7대2나 뭐 8대3도 아니고 8대2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심을 등졌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심을 통과한 이 법을 처리를 하지 않고 꼼수를 쓴다라든지 시행령으로 이렇게 피해간다. 이런 이제 비판 프레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앵커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만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개정안 낼 거야. 지금 169석이니까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정의당까지 뭐 합세하면 더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을 때 글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적법한 법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막고 있구나 이런 예. 판단을 하실지 계속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집권 예.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아주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뭐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협조를 하고 국민들의 예.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난국을 지금 타파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걸 그대로 수용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국민들의 민도와는 다른 차원의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카드가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여론에 호소하는 거 말고는 카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없습니까? 다른 카드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결국은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협상하자 합리적인 안을 예. 좀 내놓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랑 똑같은 지금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민심의 등에 업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그리고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행하기 예.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등에 업고 호소한다는 거는 여야가 지금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로들 민심은 나의 것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아까 여기 여당 표현이 이게 아마 지금 이 제작진이 만든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돼 있다는 느낌이 이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이 딱히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까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유성 기자. 네. 지금 이 구도 그대로라면요.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게 지금 반복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 두 법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 중인 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사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뭐 간호법 있죠, 노란봉투법 있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입법부를 설득하는 과정, 왜냐하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예. 입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 그것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죠. 1년째.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저 수사 대상,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제 구속될 때까지 이거 계속 수사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흐르는 어떤 기류, 그러니까 정리되어야 할 어떤 집단처럼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서로 양대 그 진영이 모두 예.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법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도돌이표로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새로운 해법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예. 저는 어떤 해결사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기현 해결사로 대표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예. 만나서 실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티타임이 됐든 뭐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뭐 맥주 회동을 하든 예. 해서 현안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풀고 그리고 몇 번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국회 안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새로운 뭐 그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의 모델을 예. 국민들께 보여줘야 여도 야도 박수 받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싸우면요. 예. 국민도 갈라집니다. 국민도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광화문에서 찬반 집회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익에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낭비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법, 그것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두 정당의 대변인이 나오셔서 짧게 제가 한 30초씩 발언 기회 드릴게요. 각각 질문 드릴게요. 일단 윤석 대변인.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지도부와 따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여당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가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두 번째 기소를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거의 최악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래요. 자, 김여정 대변인께서는 지금 어렵다 그랬어요. 지금 뭐 기소도 당한 당대표인데 대통령이 만나줄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어떤 대통령실에서 제안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만남, 회동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요. 이미 뭐 여야정 협의체 신설도 제안한 거고, 예. 뭐 경제와 민생과 관련해서 거국적인 그 협의체도 만들자고 이미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여야 간에 예. 이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소위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법도 여야 간에 합의했었잖아요. 예. 합의했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에 뒤집었고,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에도 그 지난 연말에 일몰되는 법 3년 유예하는 예.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노동조합을 악의 축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론 국정 지지도 올리려는 그런 정부의 예.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전술 때문에 그다 여야 합의 또 폐기시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이렇게 뒤에서 그냥 뭐 용산 출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방패막이 하는 역할에 지금 그치고 있으니까 예. 여야 간에 이런 대치구면이 계속 알겠습니다. 지속될 근데 수밖에 민주당에서 없다. 계속 지적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빼고 만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예. 일단 그런 것 자체도 지금 뭐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런 걸 또 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시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게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무에서 유도 창조해내는 게 정치적 영역이니까 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예. 노력하기는커녕 아예 그냥 그를 차단시키고 원천 배제시키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문제가 전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초만 할게요. 예, 20초. 말씀하세요. 즉 저 검수완박법의 예가 되는 건데 저 법이 통과된 시점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취임 직전에 돼서 5월 9일 날 취임이 10일이었는데 9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그랬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걸 해야 새 대통령이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막기 아니겠어요? 위해서. 취임 전날 저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새 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관계의 파탄의 시작은 어디였었던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두 대변인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간의 그쪽 탓이야. 약간 지금 서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각각.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왜 여기서 풀라 그래요? 약간 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예. 4월 24일 날 여야가 예. 합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사길로 불법에 대해서. 똑같은 취지의 말씀들 좀 계속하고 계세요.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김의겸 대변인 교체설이 모락모락.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헤어질 결심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누구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까요?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김의겸 대변인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유럽연합 EU 주한대사가 하지 않은 말을 브리핑한 일이 있었지요? 네, 그 EU 대표부 측에서 외교부에 본인들의 발언이 좀 진위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됐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지금 다 영상으로 소개가 됐는데 자,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장면, 당무위원회 과연 만장일치였는가 아닌가 이게 좀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낸 입장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게 PR이다. PR의 정의를 본인이 했어요. 스스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그 정도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된다. 여기 업계는 이게 무슨 업계입니까? 대변인 업계입니까? 이게 무슨 업계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무위원회 관련해서 한 설명이 이틀에 걸쳐서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 정도는 통용되는 수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이와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요즘에 뭐 현안 관련 목소리가 좀 많은데요.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80조 관련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야당 대변인을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오래 하셨죠. 예, 그렇죠. 네.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대변인들은 언론에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옳다. 자, 두 대변인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유석 대변인 그다음에 김인영 대변인 이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그 정도의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같은 업계에 계신 셈이에요, 지금. 예. 그건 제가 동의 못해요. 같은 업계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저런 뭐 기술이 어떻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잔기술은 뭐고 그러면 큰 기술은 또 뭡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대변인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수하지 말란 뜻인가요? 그렇죠.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있지도 않은 만장일치라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신뢰성 또 그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게 다 묵살이 되고 그럼 언론은 대변인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언론의 보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김의겸 대변인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한 논쟁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얘기들을 양산했던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그 정도 장기수는 어깨 투영된다. 포함해서 아까 PR은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게 피하다. 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사실인 게 전제해서 예. 그걸 표현하는 그 약간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용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당무위원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의원께서 그 뭐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어요. 예, 예.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많은 의원들이 또 의견을 얘기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표결을 하기 전에 그 뭐 한 의원께서 퇴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기권 퇴장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했으니 그분을 빼고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찬성을 했으니까 만장일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좀 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김의겸 대변인께서 다시 그 정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잠깐 화면에 좀 나왔는데 청담동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유 대사의 그 말 관련된 거 다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유 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또 명확히 예. 인정하고 또 사과도 하셨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다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영 대변인께서 만약에 그날 당무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다면 어떻게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제 어쨌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치 탄압에 맞서서 예. 좀 단합해야 되고 결속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 당무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동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전반적인 취지를 가지고 예. 잘 했겠죠. 그럼 전해철 의원 거는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이제 여러 예. 명의 의견들 중에 한 의견을 얘기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실 그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뭐 사실 그 외에 다른 회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대변인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브리핑할 때에는 예.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뭐 통상적인 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의겸 대변인이 한 브리핑 내용과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럼 그렇게 했었을 것 같다는 겁니까? 그럼? 뭐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똑같이는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이는 하진 않아. 그 거기에 표현이나 좀 이런 답이 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표현이나 장기술이나 뭐 어깨 이런 표현들은 저는 잘 모르는 장기술 이런 건 모른다. 대변인의 캐리어가 짧아서 그런지 예. 제가 아직 그걸 알겠습니다. 김윤영 대변인께 제가 조금 질문을 좀 깊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똑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께요. 일단 양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요. 아까 네. 상황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네. 영상으로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다 소개됐거든요. 이쯤 되면 민현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의겸 대변인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표 내야죠. 본인이 사표 내지 않더라도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경질성이라고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교체를 해야죠.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경질성이라고 발표를 하는 게 예.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민주당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민주당을 위해서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사실 김의겸 대변인 같은 분이 계속 있어주면 사실 또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한테 네. 저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업계라니요. 저도 19대 때 비례대표하면서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해봤는데 예. 이런 업계에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통한다라는 거는 대변인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브리핑한다면 몰라도 예. 만장일치다 전원 동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대변인은 언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대변인 덕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대변인으로서 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치명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으로서는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경질을 통한 교체가 답이 예. 아닌가 싶어요. 장윤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그 앞서도 이제 나왔지만 예. 이제 그 반대 없이 통과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만장일치라고 고쳐 쓴 겁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측면에서 걸렸다.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뿐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당에서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뭐 이 자리에서도 뭐 많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저는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예. 저는 당원도 아니고 뭐 당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169석이나 국민을 대리해서 가 있는 헌법기관들이 예. 국민들의 우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방 취재를 하면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 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거취는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변인단을 모두 교체한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변인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변인단을 좀 줄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 홍보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언론 홍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정리할 거로 축소지방 보입니다. 강화한다. 약간 이런 방향으로 네.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지도부의 방침이 좀 그런 걸로 여기 취재가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요. 지금 민주당 당직 개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네. 벌써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당직 개편을 좀 할 건데 다만 사무총장은 지금 그대로 지금 조정식 의원이죠. 네.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꽤 많이 들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공식인데 그건.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이러저러한 예. 다양한 설들이 뭐 누구는 바꾼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예.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는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당직자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러지 않을까요? 저러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도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당직 개편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 원사이드하게 친명계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당직을 두루두루 좀 영입을 해서 좀 포용적으로 그리고 좀 그 다중다기하게 좀 예. 의미가 좀 잘 설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총장을 바꾸지 않겠다. 유임설이 예. 더 유력한 이유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정치적 시그널로 이해해도 그러면 좋겠다는 사무총장이라는 생각이 자리는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니까 그겁니까? 총선뿐만 아니라 당의 뭐 인사, 예산 뭐 전반을 다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예. 조정식 총장까지 흔들면서 전반적으로 다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일원의 설명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인사들이 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도도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건 좀 기다려보면 어떤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박용진 의원, 뭐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인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쓴소리를 좀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치 훌리건은 축구 훌리건과 똑같다. 당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기 위해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딸과 헤어질 결심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도부 보고 지지층인 개딸과 헤어지라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요 얘기였어요. 아까 제목에도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였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자들의 수박 깨기 같은 것 이재명 대표가 수박 깨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의 단결이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당원들이 해 주셔야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도 이제 원래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징계청원 뭐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민주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근데 뭐 그런 감정,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런 말씀하신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표님도 힘드시면 힘드시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윤석 국민의힘 대표님께 뭐 남이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옆에서 항상 경쟁 정당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박용진 의원의 오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차라리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편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 표명되는 강성 지지층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저희 당이 공격 많이 받고 하는 상황을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물론 괴롭죠. 근데 더 괴로운 분들은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쭉 해왔었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도 당연히 그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고 당의 그 앞날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오래왔잖아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용감하게 저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헤어질 결심은 했는데 과연 그 헤어진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과연 저 얘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극렬 지지층과 어떤 뭐 거리를 둔다든지 해야 되겠다 이럴 결심을 하리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지도부는 극렬 지지층의 극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탄생을 했고 유지되고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극렬한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양쪽 다 큰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과대하게 비중을 갖게 되는 양쪽 다 극렬 지지층 특히 요즘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의 얘기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끝까지 왔다. 거의 한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강성 지지층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살짝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요. 있습니다. 그게 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극렬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동영상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흐느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직접 민주 정치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당은 그 다양한 어떤 지지층의 말씀들을 여과해서 표현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볼 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당의 양상은 그 본질에서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께요.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이제 헤어질 결심, 뭐 영화 제목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박용진 의원이 혹시 향후에 총선 등등등 관련해서 이별을 그냥 어떻게 하는 이런 상황을 혹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의도로 뭐 명분을 쌓기를 하는 용이다라고 하기에는 당대표에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 꾸준히 이제 일관된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우리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예. 내부 그러니까 우리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 우리 당원분들의 결속을 좀 당부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지지자라든지 당원이라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 그렇게 지지하는 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 어디까지만 해라 뭐 이렇게 하나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또 거꾸로 보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그 강성 당원들이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은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당원과 지지자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지금은 당을 좀 결속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단일 대우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역할들을 서로 해야 될 때인데 예. 그럴 때 그 구성원 중에 한 축인 것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속력을 오히려 또 분란 속으로 가져갈 필요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좀 전에 이제 당직 개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당직 기간이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아까 장윤성 기자께서 대변인단 전체가 뭐 다 바뀐다 이런 설명 좀 해주셨는데. 예, 그 뭐 기사가 이렇게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당의 이제 그 통합이라든지 결속을 위해서 당직 개편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당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민주당으로 하나의 또 통 크게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거고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다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직 개편하니까 여기 김영준 대변인도 약간 좀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윤성 기자 그다음에 민주당께 지금 이 헤어질 결심 이 부분과 딱 30초씩만 딱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장윤성 기자 한마디 해주시죠. 참여민주주의하고 인민재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원이 제일 많대요. 4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원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당원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당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건지 민주주의자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 전우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금 말하는 개딸과의 이별 그 이야기는 사실은 박용진 의원 뭐 당을 위해서 한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박용진 의원 개인의 앞으로 총선에 대한 공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좌표찍기를 당한 입장에서 박용진 의원이 개딸들에게 좌표찍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총선이 공천이 어렵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은 그 증거 자료를 남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내가 이걸 극복하면서 다음 총선에 어떻게 임한다. 그런 차원의 아마 전략도 있고 민주당이 좀 더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조금 결이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죠. 마약과의 전쟁 선포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퍼지는 건 도대체 왜일까? 그러면서 고위층 자녀로까지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3시간 정도는 제 폐가 멈춰 있었대요. 아예 안 움직여가지고 호흡을 안 하고 제 기도가 계속 혼자 다쳐가지고 입으로 호수를 넣어가지고 기계로 이제 숨을 쉬게 했어야 됐고, 제가 폭로를 하기 전에 그래도 다 제 친구고 가족이고 지인이에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진짜 모두를 사랑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약이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보도나 기사를 통해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여기 보면 전우원, 여기 뭐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아들, 유아인 배우 뭐 등등등. 뭐 이분만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승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질문 가장 궁금한 거 바로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과거에 재벌가 관련된 인물들, 연예인 뭐 등등 마약하면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른바 고위층 유명인 자녀들까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라고요. 자,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고 만연된 까닭 이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마약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유학생이라든가 부유층 자녀 그리고 고위층 자녀들이 마약이 그들의 연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 중에 어떤 특정 연예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마약을 하면 동질 의식이 발생하고 부유층 자녀들이 같이 마약을 하게 되고 지금 사실 최고위층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전 유학생들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뭔가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제 없이 결국 국내에 돌았을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있고 어리고 고위층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소문나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약 딜러의 가장 매력적인 타겟팅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이거를 단속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더 점점 더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앵커께 말씀드렸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환부가 도려내고 그 환부를 잘라내고 환부가 없어져야 새살이 돋지 그걸 덮어놓으면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환부가 드러난 겁니까? 네, 한 번만 더 말씀 주십시오. 지금 그렇다면 환부가 드러나기를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드러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싫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약 청정국입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약 청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내 집에 있는 아이의 공부방인데 그 공부방에도 휴대폰으로 필로폰을 살 수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마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지고 있고 그들의 딜러가 어느 나라에서 마약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찾아서 그 루트를 차단하고 국내에 있는 딜러들을 진짜 발본 세권에서 반드시 일망타진해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방금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번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또 마약 투약으로 지금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뭔가 투약을 이제 막고 하는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 법적 제도 장치가 미약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마약을 했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 기간 그 형기를 살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건 필벌이지만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마약과 접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그들을
재활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첫째, 예.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 있죠, 권력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딜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는 마약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만 단순히 마약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재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반드시 금단,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전 지사의 지금 아들 이번에 이제 마약 투약혐의로 또 체포가 됐는데 가족 신고로 체포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좀 이해하고 계세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마약을 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어떤 거리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그 마약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의 모습이 정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정말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 아들의 미래가 지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녀는 분명히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약 안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행동이 좀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아야 더 이상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행동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 투약자는 반드시 치료처 쪽으로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만들어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재현 위원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잘 보세요. 너무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당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3명 등장했잖아요. 첫 번째 인물 전우원. 사실 얼마 전에 참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 무슨 약물 투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막 끌려 나갔다가 근데 병원 치료받고 다시 뭐 회복이 돼서 오늘 방송을 했다 그래요. 그 방송을 할 때 나온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3시간 정도는 제 폐가 멈춰 있었대요. 아예 안 움직여가지고 호흡을 안 하고 제 기도가 계속 그 혼자 다쳐가지고 입으로 호수를 넣어가지고 기계로 이제 숨을 쉬게 했어야 됐고 제가 폭로를 하기 전에 그래도 다 제 친구고 가족이고 지인이에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진짜 모두를 사랑합니다. 장윤선 기자. 네. 일단 본인이 어떤 약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미안하다는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막 폭로를 굉장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 또 약간 뭐랄까요? 사과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앞서서 입원하기 전에 본인이 했던 어떤 말과 태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기까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뭐 앞으로 계속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황을 우리 검찰이 주시해서 보고 있고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수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상황이었는데 전우원 씨가 쓰러졌다가 이제 다시 그 회복이 됐다 그래요? 네, 깨어난 병원 뭐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고 뭐 온몸이 치성이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할 때 그 상당히 뭐 혼자 고립된 삶을 살다가 이 이후에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한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외침이 그렇게 큰 울림을 만들 것 같지 않다라는 일종의 체념론 같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벽이 굉장히 두껍고 크고 높다 이런 어떤 현실의 벽을 좀 절감해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경은 어쨌든 그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서 추적하고 있었고 전우원 씨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 건과는 별건으로 우리 검경이 어떤 수사를 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선 의원님. 네. 글쎄요. 마약 얘기 그리고 가족의 어떤
폭로 내용 뭐 이런 게 섞여 버렸어요. 지금 전우원 씨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상태로 보십니까 지금?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예. 전우원 씨 제가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 가족이 아닐지라도 한 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보니까 아마 전우원 씨가 본인의 가족사와 사회적인 그 인식, 안목 이거에서 많이 고통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우원 씨가 그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마 혹시 약물 마약이라는 것의 약물에 의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우원 씨 개인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나 뭐 사회가 전우원 씨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보다는 일단 가족 차원에서 예. 전우원 씨가 이제까지 부담을 느꼈던 가족사로 인한 고통 이것들을 먼저 덜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우원 씨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얘기 나오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보다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문가의 그 진단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은 좀 심각하게 바다를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조진영 중사, 고 문영욱 중사.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55명 호명하면서 눈물. 방금 영상에서 보였어요.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야당 지도부는 불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석 대변인, 오늘 서해수호 날 그 행사였어요. 대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울컥.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55명의 그 희생되신 분들 일일이 성함을 호명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결국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 마음, 그 당시 상황 이런 게 겹쳐지면 누구라도 예. 이 감정이 격해지겠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보면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결단 얘기하시다가 또 비슷하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와 지금 상황이 같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를 위한 헌신, 희생, 뭐 결단 중심에는 국가라는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정은 각별할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요, 요 행사 관련해서 여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얘기 좀 한 게 있어요. 화면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안 왔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예상 바뀌었다. 여야 떠나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간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예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요.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께 좀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안 갔고요. 대신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이제 대표 대신 참석 이런 형태였거든요. 오늘 이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안 하는 건 혹시 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보수 진영의 행사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그 수석 대변인 그 명의로 당에 이제 공식적인 논평도 나가서 그 저기 호국 영웅들을 추모한다는 논평도 나갔고요. 오늘 마침 이제 그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도부들이 이제 간 측면이 있고요. 일정이 겹친 겁니까 오늘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매년 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5년 중에 3년은 3번은 가셨고 2번은 이제 참석을 안 했는데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서해 수호의 날 그거에 대해서 뭐 의미를 축소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짚으면 이제 어떤 겁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예우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예우 차원 요거 기본적인 예우인데 뭐 약간 아쉽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정치적인 공격을 좀 하시는데 예.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좀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거기서 실제로 좀 한번 물어주셨으면 그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거의 글로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 서해 수요의 날이라는 그 의미라든지 뭐 제2연평해전이라든지 뭐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용이다라는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 인정을 한 사실이고 그래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이 다 이제 같이 다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예우 같이 또 따지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참석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김기현 대표가 딱 짚으니까 또 그렇군요라고 또 다시 한번 약간 상기된 면이 좀 있었어요, 오늘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공판이 하나 있었는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 관련 공판이었어요. 그 공판에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참석 전에 어떤 모습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원장님 여기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아니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범인이야. 만지지 마세요. 지금 진영이야. 원장님 왜 그러세요? 진영이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원장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박지원. 나오세요. 가봐주세요. 예, 민윤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약간 공판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유독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타겟이 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언론에 가장 활발하게 나와서 사실이 아니다. 왜곡됐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그 사건 그 다음 날 피살된 그 다음 날 청와대에 모여서 그 국정원 정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나는 거기서 삭제하면은 원본이 삭제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회피성 발언을 했어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방어적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거는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가족들이 정권 바뀌고 나니까 거짓말을 해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유가족들을 오히려 명예를 훼손을 한 거죠. 박지원 전 원장이 허위 사실로.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또 거기다가 밀쳤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그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좀 밀리는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법적 대항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 전 원장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1차 공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셈이 됐어요. 그 재판 전에 저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북한이 뭐 스스로 밝혔죠. 미사일 관련 뭐 실험을 했다고. 그 화면은 정리된 게 좀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날짜가 21일과 22일이에요. 그리고 좀 밝혔는데 일단 21일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 이 말이 어려운데 각각 간단히 말씀하면 핵을 실을 수 있는 핵어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핵무기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2일은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이거 순항 미사일인데요.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을 실었는데 이거를 상공 6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시켰답니다. 이러면 또 다른 핵무기의 위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북한의 비밀 병기가 아니었는가. 잇따라 2차례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상태에서 이걸 했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스스로.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 공격정은 조선통에 설정된 타원 및 발자형 침노를 80 내지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 원래 지상에서 폭발하면은 핵무기의 폭발력의 대부분을 이 지표면에서 흡수해 버려요. 그것도 물론 위력이 크죠. 그러나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폭발력은 대부분 그 지상의 충격으로 더 이렇게 확산되기 크다? 때문에 예. 그래서 살상 효과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한미일이 동해에서 다 몰려서 이렇게 전략 자산이 밀집하니까 예. 만일에 이런 걸 동해상에서 이런 식으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은 그 일대 뭐 이지스함, 항공모함, 또 상륙함 이 기능이 다 마비되죠. 윤석 대변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원할 행사 그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어요. 그 날 오늘 북한은 비밀 병기 2가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2가지를 실험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상황에 있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저런 새 무기 체계를 실험하거나 할 때 보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에 뭐 맞서서 하거나 하는데 오늘 딱 그 날에 맞춰서 저 2가지 또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예. 저 수중에서 폭발하면은 뭐 이른바 방사능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럼 전에 없던 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 공중에서 핵이 폭발하면은 훨씬 더 살상 효과가 크다. 더 위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높이가 또 낮을수록 좋다. 저 살상 효과가 커진다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서 고고도에서 적의 어떤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든지 다른 또 장사정포에 대해서 요격 시스템을 맞추고는 있는데 한 발이라도 떨어지게 되거나 한 발이라도 뭔가 터지면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핵무장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뭔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드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순 기자, 지금 사실 이 2가지 무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무기로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특히 4월 27일 날 있은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으로 한 이제 국빈급 그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세게 하겠죠. 이유는 주목을 받기 위한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냐 전쟁이냐 그 기로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외교로 풀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모험적인 저런 실험에 대해서 우리도 끝까지 그러면 대응할 거야라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대화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 항상 우리가 대화의 존재이면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여기에 항상 우리가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